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그 5번째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변인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쁘실 텐데. 진짜 취조실 같네요. 취조실 같아요? 예. 옛날 생각도 납니다. 이사님은 다녀오셨죠? 자주? 예, 자주는 아니고 두 번 갔다 왔어요. 2번 정도? 예. 그때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콤콤하지는 않고요. 콤콤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경찰 취조 한 번 받고 검찰 취조 뭐 한두 번 받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예. 타이프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면서 타이프도 많이 그럼 앞에 앉아서 보았죠. 예. 네. 저희는 뭐 분위기만 이렇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오늘 알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하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1년 가운데 이 점이 제일 좀 바쁘지 않으세요? 저희가 올해 10주기를 마지막으로 좀 크게 행사를 해보자. 네.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좀 줄이고 큰 정신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추모 중심이었다면 이제 10주기를 계기로 계승을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자. 올해는 좀 행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바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한참 TV 나오시고 언론에 많이 나오실 때 저는 이제 막 기자 초년생이거나 그 전이었는데 예. 2005년 4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 뵀는데 저는 그때랑 변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미중년이신 것 같은데 관리의 비결이 좀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최근 한 3년간 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아마 오늘은 화장 탓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현직은 노무현 재단 이사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인연이 여러분들께 알려져 있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마지막에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 과정에서는 정의당 대표를 했었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맡고 계신 직책이 노무현 재단 이사. 예. 이면서 뭐 몇 가지를 더 맡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추진 단장. 예.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예, 좀 많네요. 그게 많으시네요. 이 가운데 일단 이사님이라고 오늘은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진이 연락드렸을 때 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이라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는 말씀 듣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아, 예. 그런 것도 다 여기 공개되는군요. 네. 라스가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그리고 또 평가를 다시 하는 그런 자리라면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기 때문에 마땅히 나가야 되지만 언뜻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도 좀 한다라는 얘기 듣고 아유 그거는 제가 뭐 좀 일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죠. 예. 하지만 또 이제 천호선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어디선가 거의 인생을 다 지배하신 분이라는 표현까지 그렇죠. 썼던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오늘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러시죠. 예. 이사님하고 노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하다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님 오신다고 해서 조사를 하다 처음 알았는데 노동운동 하시고 학생운동 한 건 알았는데 학원 강사를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하셨던 거죠? 굉장히 짧게 했어요. 학원 강사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의원실에 근무하기 직전에 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 몇 번 취재를 당했는데 그 뒤에 당했는데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조금 벌다가 노무현 의원실에 오면서 월급을 조금 받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노무현 의원실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좀 그것이 과장된 건데 결과적으로 스타 강사가 됐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스타 강사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 지금은 아마 그게 갑질이 될 거예요. 의원실에 의원 보좌관 비서관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우린 고용했어요. 그때는 5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넘게 일했습니다. 지구단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기존의 월급을 가지고 가난한 의원 밑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끼리 나눠 갖자라고 해서 굉장히 실제로 공식적으로 비서관으로 받는 월급의 한 4분의 1 정도를 받았죠. 차비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그 이전에 학원 강사할 때에 비하면 월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굉장히 많이 벌었었던 것처럼 약간 오해가 생긴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건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일을 하시다가 노무현 의원 이제 방에 들어가시게 된 건데, 그럼 그때 지금 부인을 만나신 건가요? 그 전에 만났었고요. 이제 학생운동도 같이 했었었고 노동운동 공범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저런 일로 노무현 의원실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인턴을 했었어요. 부인분께서? 예, 제가 전 안에 구속돼 있을 때. 예, 그게 87년 전후한 시기인데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를 노 의원께 부탁드려 보자라고 해서 그때 처음 가서 뵀죠. 처음 뵌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처음 뵀습니다. 예. 첫인상은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뭐 굉장히 촌스러우실 때였기 때문에 소탈하고 투박하다 이런 느낌. 그때 나이가 그때면 46? 막 그러셨을 때일 거예요. 지금 저보다 10년 이상 더 젊으셨을 때죠. 그런데 주례를 그래도 흔쾌히 봐주셨어요. 예. 노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달변가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연설도 잘하시고. 예. 주례사는 어땠습니까?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대개 권영수 여사님과 봉화마을에서 어떻게 데이트를 했고, 그분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싸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배꼽 잡고 웃고 하객들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분위기였고, 굉장히 길게 하셨고 하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많으신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따뜻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신혼집에 찾아 오셔서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를 시작하는 결심을 그렇게 한 번에 불쑥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변화를 꿈꿨는데 그때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이광재 씨랑 같이 오신 건데요. 제가 수원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앞에 다 왔다. 노 의원 모시고 왔다. 그때 뭐 노 의원이시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제가 막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일부터 나랑 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뭐 주례 때 받고 했던 인상들에서 뭐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신 거예요? 그럼 주례 때? 크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노 대통령으로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서울서 수원까지 내려오셔서 하셨던 게 특별한 배려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생각을 그땐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특별한 배려에 비해서 그분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직장 상사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몰라도 직장 상사로서 노무현 대통령 최고입니다. 대통령일 때도 의원일 때도 항상 존중받았고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믿고 맡기시는 것들이 컸습니다. 뭐 의원실에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참여정부 5년 중에 의전비서관을 2번 2년을 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의전비서관이 행사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무엇을 우선해서 할 거냐 하나하나 행사의 추진을 어떻게 살릴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하루에 10개 내외가 돼요. 근데 이제 믿고 맡기지 않으면 이거 대통령께 다 여쭤봐야 되거든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근데 대개 10개의 일정이 들어오면 8개 정도는 제가 결정해도 그걸 믿으셨고 한두 개 정도 예민한 것 또는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만 여쭙고 또 제 의전비서관이 뭘 요구하면 귀찮아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의전비서관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제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 대변인 나중에 홍보석도 이제 같이 겸임을 하신 건데 그럼 5년 내내 계속 청와대에 계셨던 거죠?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참여정부에 걸맞는 것이었지만 참여기획비서관이라고 했고요. 정무기획비서관 했었고요. 정무팀장도 하시고. 네, 조금 이제 묶여서 이제 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의전비서관을 2번째 가서 1년을 또 더 했어요. 하고 나서 사실 대통령 의전비서관도 나름대로 힘든 직업이지만 그렇죠. 한편으로 편한 직업이기도 해요. 항상 대통령과 함께 다니고 행사 다니고 해외에도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임기 이제 한 1년 남짓 두고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랬죠. 뭐 공격도 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었는데요. 네.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하다. 대통령 이제 부관 비슷한 건데 편한데 나가서 말단 소총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리셨는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제 나름대로 뭐 사람들을 모아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지원이 될 만한 일을 뭘 찾아보자. 뭐 퇴직금 털어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개헌 추진하셨던 시점입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개헌 추진 시민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뭐 돈만 날리고 성과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다 다시 이제 대변인으로 불려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봐도 두 분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옆에서 보셨을 때 두 분 사이는 어떠셨나요? 두 분 사이요? 두 분 사이가 저희들한테 다 드러나진 않죠. 물론 이제 부산에서 같이 함께했던 분은 두 분 사이도 잘 아는데요. 그분은 저의 독특한 독자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어떤 분 표현이 맞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뭐 다른 분들 표현이 맞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는 뜨겁고 속은 좀 샤이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꽤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더 모시기 편하셨어요?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무난하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게 훨씬 좋게 얘기하면 재미있고 재미있다는 표현보다는 흥미진진한 과정이었죠. 참모 입장에서. 5년 내내 뭐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천호선 나를 왜 그렇게 어떻게 청와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그 여러 자리 맡는 게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이 썼다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8개 보직을 총 맡았었는데요. 잘해서 뭘 하나를 잘했다면 그걸 계속 맡겼겠죠. 여러 개를 했다는 건 뭐 하나 시원치 않게 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만 이제 의전 비서관을 2번 시키신 거 보면 의전은 잘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본인의 뜻을 가장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뭐 큰 도움이 되드리진 않았지만 크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또 겸손한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그 당시 마지막에 좀 언론과의 관계 이런 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인가 2007년 4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10개월 놔두고 대변인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딱 복귀하니까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물론 그것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어떻든 그때는 뭐 보수 진보 언론을 뛰어넘어서 이게 거의 언론 탄압이다라고 생각하셨죠? 조년병 시절에 저희도 뭐 이렇게 촛불 들고 많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외교부에 라면 박스 위에다가 촛불 꽂아놓고 노트북을 치는 사진이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아마 아프리카에도 없는 뭐 언론 탄압 독재 국가다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 토론 나중에 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변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누구도 사실 가기 꺼려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이제 결심을 하고 시행한 것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반에 그때 이제 그 한국정책방송 KTV는 물론 모든 방송 화면을 켜놓고 사전에 어떠한 조율 없이 기자분들이 뭐든지 물어봐다 뭐든지 답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많이 나오셨죠. 4월서부터 2월 23일까지 퇴임 이틀 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데는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좀 늘어난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전에 조율이 없습니다. 왜 그 결심을 했냐면 첫 번째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론에 의한 왜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거두절미가 쉽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 틀어놓고 중계가 되면 몇 명이 보든 그 이야기의 맥락이 전달되기 때문에 왜곡의 소지가 적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취재 지원 선진화 때문에 굉장히 언론과의 관계가 안 좋을 텐데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자라는 공세적인 서비스를 하자라는 판단 때문에 했죠.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생중계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그 반응이 좀 괜찮았었어요. 기자분들도 그건 좋게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좋게 평가해 주셨고 자화자찬 같습니다. 어떤 분이면 그걸 잘해서 그래도 지지율 1%쯤은 더 받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마지막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이제 참여정부 5년을 이제 막을 내리고 청와대를 나왔는데 지금 뭐 이제 시간 한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때 5년을 좀 돌아보면 좀 어떠세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운 것도 많겠지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연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인가? 대통령인가? 예.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일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실패라는 단어를 같이 섞는 것마저도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뭐 그 주최 측에 항의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평화, 민주주의에서 분명한 진척이 있었고 경제 성장도 꽤 했고요.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양극화를 저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거대한 정책도 저는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참여정부가 한 일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래도 기본 방향이 옳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 당장 이룬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노무현 이런 슬로건을 노무현 재단에서 내세운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그냥 현실 정치에 불려서 난타당하고 정쟁의 소재로 쓰고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방어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촛불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들어섰고 10주기가 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하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은 그분이 했던 일들에 대한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했던 일이 하나의 자산이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추모에서 계승으로 간다는 어떤 문제의식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얼마 전 다른 곳 인터뷰에서 이제 탈상을 할 시기다라고 하신 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그럼 이제 네, 말씀하시죠. 뭐 새로운 노무현의 또 두 번째 의미 이런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만 해도 이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든 같이 체험했던 시절이잖아요. 그 이해와 지지의 정도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렇죠.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돌아오고 100년 뒤에 노무현은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노무현을 기억하는 노무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젊은 민주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젊은 민주주의자들. 예. 그들이 노무현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노무현주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노무현은 민주주의에 준 영감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억을 가진 아주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무현 시민센터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방송 나가는 게 10주기 추도식 뒤라서 근데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그 뒤에 보실 텐데 이번에 지금 추도식을 그럼 10주기를 특별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점에서 좀 특별히 좀 행사에 좀 주안점을 둔 부분 이런 거 어떠세요? 뭐 사실은 그 추도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고 크게 4번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시민문화제를 그 전에는 재작년에 안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만 했는데 4개 큰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연인원으로 따지면 4개 행사 한 10만 명 정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 행사했고 추도식은 뭐 저희가 특별히 뭘 준비했다라기보다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주신 게 감사하고 매우 인상적인 일이죠. 예. 근데 원래 두 분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막 친하다고 표현하면 그게 안 좋았죠. 예. 북한과 문제도 좀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 영변을 폭격하자라는 제한적 폭격론이 나오고 실제 뭐 위기론도 있었죠. 미국 본토에서 편하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 설이 도는 것 자체도 경제에 주는 타격도 큰 거고요. 그래서 그 초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라크 파병도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흔쾌하지 않았지만 하셨던 거고요. 지금
뭐 하여튼 그랬는데요. 나중엔 그래도 노무현 제가 의전 비서관 대변인에서 부시 대통령을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네. 두 분이 정상회담하는 것도 물론 통역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정상회담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부시 대통령도 좀 이렇게 다혈질을 하나요? 약간 욱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설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시 대통령. 그리고 설득에 많이 공감도 했고요. 그래서 임기 중후반에 가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도 보였었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10주기에 전직 대통령, 당시 일종의 카운터파트였다는 분이 오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런저런 뭐 다른 요인들도 이게 겹친 것도 있습니다만 매우 감사해야 할,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이죠. 또 그때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봉하마을로 이제 내려가신 뒤에 그때도 이제 자주 함께 봉하마을에서 뭐 아주 자주, 저는 그때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기록물 사건, 이지원 뭐 유출 사건 등등 했을 때 제가 주로 맡았던 것은 재경 언론 담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경수 비서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김경수 비서관과 호흡 맞춰서 저는 이제 서울서 뭐 이렇게 퇴임 이후에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끊임없이 그러셨죠. 공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내려가서 거기서 뭐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려갔었죠. 예. 그러면 여러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국회의원 노무현, 또 뭐 장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이제 평범한 시민 노무현 모습을 보셨는데 어떤 노무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편하신 건 농사꾼 노무현, 시민 노무현이죠. 저희가 보기에 편한 건. 그러나 역시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매력적인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말 논란도 많았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오늘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말 품격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도 당당했고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치열했고 정의로웠던 대통령으로서 기억을 하죠. 예. 가장 노 전 대통령이 좀 보고 싶으실 때 떠오를 때는 언제 좀 그러시나요? 아마 촛불 때 탄핵전국 그랬고요. 예, 탄핵전국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도 시민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건데 촛불을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결국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구나.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때 노 대통령이 이걸 보면 당신의 참여민주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도 탄핵을 당했던 시절에 탄핵 무효 촛불 집회를 봤었죠. 이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정당 소속은 정의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궁금했던 게 사실 국민창여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지금 정의당의 당정은 계속 두시는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를 뭐 하여튼 최대한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죠. 경험과 기억이죠. 뭐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노무현을 후단협 등을 만들어서 흔들었던 민주당의 기억. 마지막에 이제 2001년도에 둘로 나뉘었던. 그 기억이 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은 YS당, DJ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JP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있는. 지역주의가 있고 제왕적 총재 시절이었죠. 그것이 불가피했던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에 이제 정당은 좀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당, 시민의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민주당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보기엔 뭐 진보의 폭을 넓게 잡아도 뭐 진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 단지 어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저는 진보는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적대시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실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의 모범 정당, 규모는 작더라도 모범적인 정당을 만들어 보자.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당보다 합리적인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저는 뭐 크게 보면 농반 진반으로 친노 비주류가 된 건데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어떤 뜻이 있었다고 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실현하려고 그 뭐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 또 점에서 계속 노무현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 이사직에서 맡고 계신데 유시민 이사장님과는 관계가 어떠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잘 맞는 사이는 아닌데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네. 어떻든 국민참여당부터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고요. 그렇죠. 노무현 재단 이사는 제가 먼저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사도 아니었죠. 그렇죠. 제가 먼저 됐는데 이사장은 또 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가까이서 일하는 걸 굉장히 뭐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모시기에 좀 굉장히 편한 분이에요. 편하세요? 예. 까칠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좀 유해지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계속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현실 정치에 나오느냐 안 나느냐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 옆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그 질문이 저한테 들어서 제가 그걸 답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냥 보시기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정치하지 않겠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강한 의지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저는 뭐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질 않겠다는 의지. 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말고. 시대가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그 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자칫하면 가까이서 보는데 이렇다더라도 기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이사님이 다시 천호선이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자격도 능력도 체력도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 분들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다 좋은 의미의 자기 정치들을 다 하기 바빠서 꼭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앞에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 시민센터 이런 것들이죠. 노무현 대통령 묘비명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키우는 것. 되게 이게 학교 공교육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고요. 정당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도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학교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좀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학교가 다양한 뭐 교양, 인문, 정치 강좌를 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 학교를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감히 저희가 얘기하면 진보 진영 최고의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고요. 고위과정과 청년과정을 운영하는데 청년들은 이제 40세에서 20세 사이 전액 무료 선발을 해서 26주에 걸친 굉장히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이 어느 정도예요? 한 기수에? 수강수를 너무 규모가 크게 하면은 이 질 높은 어떤 과정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명 안으로 뽑아서 뭐 탈락도 시킵니다. 한 30여 명 졸업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죠. 강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예, 뭐 만족도는 높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바른미래당 이준석이 나왔을 때 요즘은 젊은 정치인들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사님도 386 세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젊은 정치 신인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혹시 뭐라고 보세요? 제가 그걸 뭐 유심히 보진 않아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의식적으로 선배 정치인들이 기회를 주고 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몇 번 청년들을 위해서 특강 프로그램을 돌리는 정도는 하고 선거 앞두고 우리 청년 중에 비례를 몇 명 뽑아라는 것까지는 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기회를 주는 이런 노력들을 뭐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무현 시민학교 또 거기서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을 뛰어넘어서 노무현을 기억하는 노무현으로부터 영감받은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세대를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노무현 재단이 주로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몇십 년은 정당이 제대로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걸 보시면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예. 잘 전수해주고 있는 그러기를 그런 사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럼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당신이 노사모로부터 영감받았지만 그리고 정부의 이름이 참여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일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전에는 국민의 정부, 뭐 그전에는 또 문민정부 이렇게 붙였었는데 참여정부라는 게 조금 지금 이제 많이 익숙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참여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예.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막 글들 많이 올리시고 막 이러실까요? 글쎄요. 아마 당신의 5년 국정 과정을 좀 치밀하게 정리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이 예.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을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이제 기록물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한 만 3년, 4년 후면 노무현 대통령 때 생산됐던 이중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서 870만 건 중에 상당수가 공개됩니다. 15년이 지나면. 예. 네. 아마 그것이 굉장히 아마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우리의 기록 문화가 될 텐데요. 그 어떤 것도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워낙 성찰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성찰적인 글들, 평가들을 남기는 것을 가장 우선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예. 노 전 대통령께서 지금 계셨다면 예.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걸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거기 같이 출연하시고 열심히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좀 사람들 마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기억을 하지만 조금 젊은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책 속에서 뭐 이제 역사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100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광해군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가 한때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한 거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대통령 보고 울고 했던 예. 또 기억도 있나요? 중립외교를 했고 대동법을 실시해서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사대부들이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왕이 아닌 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같은 변호사고 서민 출신이고 16대 대통령입니다. 예, 뭐 사소한 겁니다만 오늘 우연이지만.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시에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 연설도 3분 채 안 되는 연설인데 그때 당시는 무슨 최악의 연설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최고의 연설로 남아있죠. 예. 그런데 이제 100년쯤 뒤에 지나가서 링컨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흔히 굉장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모습들만 기억을 해서 예, 뭐 약간 하나의 편견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통합의 민주주의 정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건전기사 수용제도라는 걸 통해서 언론과 싸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언론이 제기한 문제제기 중에 일리 있는 것들은 받아서 시행령 정책법에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그게 더 건수가 많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내서 붙었던 것보다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의 연설은 얼마 전에 그 윤여준 전 장관도 네. 그걸 보셨던데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연설이 있고요. 원광대 명예박사를 받으실 때 연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은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민주주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는 분열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는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기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저는 민주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역사가 된다는 의미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국정 운영과 정치가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정말 마지막으로 천호선 이사님의 꿈 다음 스텝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한
이 시민센터를 짓고요. 시민학교 프로그램들을 좀 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센터를 지면 거기서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까지가 제 몫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한 2, 3년 되는데요. 뭐 그 사이에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고요. 그 뒤는 이제 좀 또 다른 즐거운 삶을 살아야죠. 아직 젊으신데 이제 뭐 아직 그때도 한갑 젊었을 때 재밌게 살아야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 전 대통령 이제 묘비에도 있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아마 그 말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이사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뭐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 전이기 때문에 추도식 전이기 때문에 행사 잘 치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